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FOMC 이후 조금 부진했나 싶었는데요. 또 주말 고용지표가 놀라운 또 반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시뿐만 아니라 숏 포지션을 다 정리하는 모습이 많은 시장에서 이렇게 관찰되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뭐 이러나 저러나 2,500입니다. 네, 박수권이죠. 지난주 국내 증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일이 나흘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세관 공매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고가의 명품들을 최대 반값에 낙찰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소문난 세관 공매란 무엇인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렸죠. 버핏 회장은 종목에 대한 평가와 여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리틀 버핏을 꿈꾸는 분들이 놓치면 안 될 이야기 굿모닝 마켓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금요일장 정리해보시죠. 일주일 내내 하락할 뻔한 S&P 500 지수가 1.85%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25%, 다우 지수도 1.65% 강세로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이 금요일장을 살렸던 건 애플과 지역은행주였습니다. 애플의 주가 함께 보실까요? 애플의 주가가 4.69%, 4.7% 가까이 오르면서 주당 173달러 57센트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발표했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달러, 약 3,643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엉덩이가 큰 애플이 크게 오른 덕분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은행주가 회복하면서 은행 위기 공포가 줄어든 것도 투자 심리를 키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에 이어 붕괴될 다음 은행으로 지목을 받은 팩웨스트 무려 81.7%나 폭등을 했습니다. 또 이날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자이언스의 주가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웨스턴 얼라이언스 49.23% 올랐고요. 코메리카, 자이언스 모두 10%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세 곳의 주가 상승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크게 잘못 평가됐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JP모건 덕분이었는데요. 당국도 공매도 투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요일에 4월 고용보고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또한 3.4%로 196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엿볼 수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문가의 발언 함께 보시죠. 스티브 릭은 경기 침체 우려, 은행권 혼란, 대규모 해소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보고서 내용은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만 강한 고용, 임금 상승 압력은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문가의 발언 보실까요? 임금 상승률 0.5%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골드만삭스, 연준의 금리 동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시장 경색, 또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리 등을 이유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시장도 이런 의견에 같이 따르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동결 가능성을 보시면 89.3%, 90%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호조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건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화요일 뉴욕 연은 총재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윌리엄스 총재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10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11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달아서 공개됩니다. 12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공개되는데요. 소비 심리 여전히 강한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닝 시즌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섭니다. 이번 주는 S&P 500 기업 중 30곳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의 전설 버핏 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9일, 그리고 10일은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리테일 버핏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로 떠나봅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올해 3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실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77%가 이 5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크셔의 유일한 은행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올해 S&P 500 금융 섹터를 아웃퍼폼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쉐브론은 버크셔가 2개 분기 연속 투자 비중을 줄인 탓에 2022년 말 3위에서 올해 1분기 말 5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플은 워런 버핏 회장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례적인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지분을 0.1%씩 늘릴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버핏 회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버핏의 투자 전략을 따르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탑5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있는데요. 현재 지분율 23.6%로 최대 주주에 올라 있는 버크셔는 옥시덴탈의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총에서는 AI가 과대평가됐다, 미국의 디폴트는 상상할 수 없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리 없다, 또 투자처로 대만보다는 일본이 좋다는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TSMC 지분을 팔고 일본의 5대 상사 투자를 늘린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84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금요일장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유가 함께 보실까요? 4% 그리고 4% 가까운 3.8% 오름세를 보였죠.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WTI가 7%, 브렌트유도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금리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3.91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어서 해외 기업 소식 글로벌 비즈에서 확인해 보시죠.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355억 달러, 우리 돈 47조 원에 달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12% 넘게 늘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보유 현금도 1,306억 달러까지 불어났는데요. 1분기 13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운 대신 44억 달러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버핏 회장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인수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올해 옥시덴탈 최대 주주에 오르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경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버핏은 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절반에 가까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우리가 소유한 어떤 기업보다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아울러 최근 은행 위기와 관련해 미 당국이 나서지 않았다면 재앙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을 고려해 대만보다는 일본에 대한 투자가 더 편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버크셔는 지난달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지분을 7.4%까지 늘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최근 미쓰이 물산 등이 최초로 순이익 1조 엔 시대를 열면서 버핏의 선택이 다시 한번 옳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토막이 났던 팩웨스트뱅코프의 주가는 금요일장 80%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동반 하락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50% 가까이 급등했고 자이언스 역시 19%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가 반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웨드부시의 데이비드 치아베리니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은행 산업이 직면한 압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 배경에 공매도 세력의 시장 조작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충전과 배터리 교환 관련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41,011건의 특허를 보유해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5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합니다. 이 특허 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됐던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가 특히 많았는데요. 전체 출원 건수 중 급속 충전 관련 특허 비율은 17%, 배터리 교환 관련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 출원수를 보면 일본 도요다가 2,7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업계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기술을 독점해 에워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과거에도 이란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한 사례가 있는 만큼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3월 파생 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아울러 자금 세탁 의무 위반 여부, 미등록 증권거래 지원 등 각종 조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헤치우스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는데요. 네, 지난주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basic takeaway is that the labor market's very resilient and that is providing support to household real income, which is important at a time when we're concerned about the drag from tighter credit conditions. This is a reason for strong labor market. Strong real income growth is a reason for why we still think a recession is not the most likely outcome. Our forecast is that this was the last hike. And, if you look at the press conference, Chair Powell said twice that the changes in the statement were meaningful. So I think the message was probably they're on hold at the June meeting, but I think a hike at the June meeting is considerably more likely than a cut.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는 애플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대신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에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네,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입장에선 다시 애플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올해 1분기 애플 실적 시장 예상보다는 꽤 좋았다고요. 네, 1분기 애플 매출이 1년 전보다 2.5% 감소하기를 했는데요. 9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됐던 실적이 그렇다면 바닥을 찍고 이제는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판매가 잘 됐는데요. 맥과 아이패드 매출은 두 자릿수로 급감을 하긴 했는데 아이폰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73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중국 대신 선택한 인도에서 실적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인도가 잠재적으로 시장이 잠재력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국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지난 4일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인도 사업에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원래 25년 전 인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았었는데요. 인도 제조 시설이 변변치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급망 붕괴 그리고 최근에 이어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 영향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애플이 인도를 이제 생산 기지도 주력 소비 시장으로 삼기로 결심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는 원래 상대적으로 값싼 핸드폰이 스마트폰 판매가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스마트폰 판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의 상승세가 최근 꺾이기 시작한 시점, 비교를 해보시면 애플의 인도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눈길을 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또한 최근 갤럭시 S23를 직접 생산을 하면서 시장 공략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와 힘겹게 싸우면서 인도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입장에선 다시 이제 애플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또 이렇게 회자됐습니다만 이 와중에 또 워렌 버핏 또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아이폰을 또 이례적으로 칭찬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핏 회장이 집에 있는 두 번째 차, 그러니까 세컨카와 아이폰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아이폰을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많이 더 OTT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문에 아이폰 매출이 앞으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도 함께 나오곤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큰 장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2,500선은 사수했습니다. 2,500을 지켜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과 약달러입니다. 오늘은 실적 이슈 그리고 환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는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500.94포인트, 코스닥은 0.22% 올라서 845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환율이요, 이날 무려 15원 4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사실상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가 확산된 까닭인데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22원 80전의 거래를 마쳐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크게 뛰면서 외국인 수급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죠. 그런데 연준이 이번 FOMC에서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한 데다 매년 4월에 집중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배당 송금이 거의 마무리돼서 환율이 앞으로는 점차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의 환율이 1,250에서 1,300원 선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 급락 영향으로 외국인 주식은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40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여기에 개인 역시도 2,27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68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1,89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46% 하락해 65,1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53% 떨어져 564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 하락해서 종가 88,700원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4% 올라 종가 79만 7천 원, 80만 원 선 바라보면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은 0.69% 올라 종가 73만 1천 원이었습니다. 5위에서 10위권에선 네이버가 1.82% 상승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제치고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종가는 19만 6,1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 에코프로가 2.09% 상승해서 각각 마감가는 25만 원, 68만 3천 원이었고요. 제약 바이오 쪽 흐름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 상승했고 LNF 그 가운데 보합권 HLB가 1.89% 올라 HLB 마감가 3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4.19% 상승하면서 종가 82,000원이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 0.11% 올라서 종가 94,9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계속된 상승에 JYP 엔터 시총 6위에 자리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공개되자 치매 관련주가 올랐고요. 또 최근에 원료 의약품 대란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에 제약업체까지 덩달아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종도 카카오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이번 주에 네이버와 게임 업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지수의 탄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장이 2,500선을 지키고 있는 건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소프트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엔 엔터와 미디어, 게임 쪽에서 대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우선 오늘 네이버가 그리고 9일에는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크래프톤 역시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밖에 10일에는 NC소프트, 여기에 2차 전지주인 LNF도 10일에 실적을 발표하고 11일에는 LG를 비롯해서 펄어비스와 컴투스, W게임즈 등 게임주가 실적을 대거 내놓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게임주, 신작이 부재하고 제작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주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금이 성장주 선수교체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쏠렸던 2차 전지주 수급이 배터리 외의 성장주로 분산될 경우에는 이 성장주 진영에서 새로운 주도 테마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건 바이오와 헬스케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신규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픽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메빈과 LNF 대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3위로 하락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플라이마의 미국 FDA 승인이 오는 5월에 예정이 돼 있고 또 발매 후에 사보험 등재가 7월로 예상됩니다. 4분기에는 유플라이마 매출이 반영돼서 증익이 기대되는데요.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해보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과 유망 업종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네, 현재 시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이제 딱 나흘 이제 개장이 된 상태였고 네. 뭐 사실상 개점 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5월 증시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가로수를 보든 뭐 산에 한번 다녀보든 네. 5월에 접어들었구나 싶죠. 요즘 아카시아 꽃향기 많이 나고. 예. 아주 뭐 실록이 새롭게 보이고. 근데 아마 시장은 느낌이 이번 주부터가 제대로 된 5월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 이번 좀 주부터. 이렇게
뭐 휴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예. 어수선했죠. 그렇죠. 어수선했고 지난주는 또 FMC도 있었고 곧 이어서 고용지표도 나오고 했는데 미국 증시가 특히 주말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또 은행권 위기 얘기 나오던 그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보셨잖아요. 뭐 그 팩웨스트 같은 경우 네네. 80 몇 프로가 오릅니다. 그러게요. 폭락하더니 다시 급등하고. 빠질 때는 하루에 예. 50% 넘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장 상황 참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미국 장에서 보이는 이 랠리의 기운에 이거 올라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네. 그거 오늘 이제 집요하게 물어볼 우리 또 이효석 기사 나왔습니다. 아, 없나 이제 이효석 이사님한테 예.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휴일 동안에 잘 드시고 잘 쉬셨으면 지난주보다 얼굴이 통통해지셨어요. 아,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요? 네, 이발하셔가지고 예. 헤어 효과. 네네. 네. 아니 이사님 저기 네. 뭐야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 빅 이벤트 2개 있었잖아요. FMC하고 고용지표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FMC 회의를 좀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네. 좀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우선은 FMC 회의가 있기 전에 호주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네.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부각되진 못했지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50bp씩 인상하다가 25bp로 가장 먼저 인상 폭을 줄인 그런 네. 중앙은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즉 4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포즈 중단도 먼저 네.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연준보다도 더 먼저 네. 금리를 한번 멈춰볼까 예. 했었는데 금리를 다시 올렸다라는 거죠. 음흠. 그래서 헤드라인을 보면은 호주는 지금 인플레이션 낮아졌다고 하던데 뭐 이런 네. 얘기는 들었는데 왜 금리를 올렸는지를 보니까 지금 호주 중앙은행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85%고요. 인플레이션은 끝에 보면은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낮아졌거든요. 이제 아직 7%입니다. 꽤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FMC 전날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그랬었죠.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연준도 금리를 중단하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예. 부분들이 FMC 전에 있었고요. FMC 회의가 있은 이후로 이제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은 우선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일단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이 이제 문구가 하나 추가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06년에도 마지막 금리 인상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갔었는데 똑같은 문구가 들어간 거 보니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파월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FMC 회의 전보다 금리를 오히려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반영이 됐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막대기가 높은 쪽이 6월에 가서 동결할 거라는 그 확률이고 네, 동결할 가능성이고요. 오른쪽은 그나마 또 25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저렇게 나왔다 이거네요. 네, 이 그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남색 바인데요. 가운데 있는 선이 금리 동결입니다. 네. 오른쪽이 금리 인상이고요.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겼죠. 왼쪽에서는 금리 인하인데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FMC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고 인상 가능성은 조금이지만 생겼다라고 보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FMC 회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뭔가 그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금리를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안 올려도 안 되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고용지표가 너무 고용지표는 좋았으면 좋겠고 인플레이션은 안 높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oo much도 안 되고 not enough도 안 된다. 너무 too much 토커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금리 인상 많이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또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딱 이제 뭐냐면은
고용 지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인플레이션도 신경 써야 되는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연준의 상황을 파월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too much도 안 되고 not enough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주 신기한 그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되면 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해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얘기긴 한데 저는 좀 약간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가 목표잖아요. 예. 2% 갈 때까지 우리는 고용과 물가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3% 정도면 뭐 적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네. 약간 지금 밑밥을 좀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잭슨홀 미팅이 8월 달에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하나 안 하냐, 인하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 목표치를 조금 올리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목표치 자체를 올리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충분히. 그러니까 목표치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목표치를 올린다고 하면 금리 인상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건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첫 번째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앵커님 표정이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표정이신데,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고 네. 3%를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3%의 물가 목표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물가 있다. 상승 압력이 있고 금리도 좀 더 높게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밸류에이션도 낮아질 수 있고 주가가 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이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연준 내부적으로는 말만 나오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살짝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다는 게 좀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나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해석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일단 한번 뭐, 보는 거죠. 일단 예. 한 번씩 보는 거죠. 참 그 얘기 오래됐는데 당신네들 실력으로 어떻게 저 2%까지 인플레 낮출래? 골이 안 들어가면 골대로 옮겨라. 네. 골이 안 되려면 골대를 옮기거나 네. 골대를 키우거나 이렇게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골대를 식으로.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죠. 그건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사께서 지적해 주신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참 놓칠만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가끔씩 보면. 네. 그러니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보여준 선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단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고 그 다음 수순은 꼭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같다고 호주 중앙은행이 보여줬다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동결 몇 번 하고 있지만 그 다음 한국은행의 수순이 꼭 금리 인하는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 좋은 거고 시나리오.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않을 수도 걸 말씀을 있다. 좀 드리는 거죠. 어. 실제로 지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수업 시장에 보면은 9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9월부터는 인하해서 계단식으로 계속 인하할 거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렇게 낮은 실업률과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금리를 낮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그런 적은 시장은 없죠. 이렇게 좋은데. 게다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면 예.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도 뜨거운 고용 시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예상보다도 높았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흑인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이고요. 최저치. 최저치고요. 전체적인 실업률 자체도 3.4%면은 52년 만에 최저치예요. 실업률이. 네, 실업률이 이만큼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뉴욕 증시 급등하고 고용 지표하고 엮을 수가 있나요? 네, 고용 지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야 이제 경기 침체네 보네 이러면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당일날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유가는 한 5% 정도 오르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아, 경기 침체는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시장이 올랐던 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은행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 전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뭐 50%, 80% 오른 은행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월가에서는 대부분 쇼커버링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네, 그럼 쇼커버링을 왜 했을까요? 예.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백악관에 있는 경제자문위원장이 블룸버그에 장중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짧은 인터뷰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야 지역 은행들 그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 제한 같은 건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행을 저렇게 못 살게 굴면 되겠어? 저 헤지펀드들이? 라는 이제 질문을 예. 집요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 더 테이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근데 사실 공매도 제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안 좋길래 공매도 제한을 다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교묘하게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언더 컨트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잘 관리되고 있어. 예, 예. 은행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한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온더 테이블 여차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을 만약에 헤지펀드 매니저가 지역 은행에다가 숏을 공매도를 해놓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익이 많이 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음. 에이, 커버를 해봐야 되지 뭐. 아. 올라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전부 다 커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쇼커버링.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위기는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JP 모건이 이런 이야기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겟은 뭐냐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이어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공매도 제한해버릴까? 만지작 카드만 만지작 해도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주가가 대략 한 PER 기준으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다 빠졌습니다. 80%, 90%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2배 오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은행 위기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벌써 우리 시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거의 오른 적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 여파가 월요일 날까지 와서 월요일 날은 거의 맨날 뭐 블랙 먼데이 이러면서 네. 주말을 보냈었다고. 네네. 근데 최근 한 6주 내지 7주 생각해 보시면은 월요일 날 늘 장이 좋아요.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 때부터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토일 할 것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 해결책을. 네네네. 크레딧 스위스도 그냥 뭐 주말에 뚝딱뚝딱 해갖고 UBS 인수해버리고. 네. 이러니까 숏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금요일 날 어지간하면 그냥 뭐 정리하고 치우는 거지. 그렇죠. 하방 배팅은. 그렇죠.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화면에 그 여성 앵커 옆에 거기가 또 말씀하신 인터뷰했던 경제자문위원회 뭐 네네. 위원장인가 보네. 저기가. 네네. 거기다가 또 뭐 백악관 그 장피에르 대변인까지 뭐 들여다보고 있다까지 했으니까 기자들 앞에서. 온더 테이블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올려만 놨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온더 테이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쇼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 애초에 공매도를 없애든지 그렇죠. 그거는 공매도를 없애든지 공매도 없애는과 동시에 그러면은 상방 배팅도 레버리지 쓰는 걸 같이 없애든지 페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위쪽으로 막 레버리지를 쓰는 반면에 이것이 과하다고 보는 세력과 이거는 또 공매도는 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자꾸 중간중간에 상황 따라서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공매도 안 돼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되면 또 공매도 앞잡이가 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앞잡이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이번 판에서는 피박 안 되고 자기가 피박 씌울 때는 피박되고 자꾸 룰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자, 룰이 바뀐 지가 오래됐죠. 제가 그렇죠. 이제 올해 여기서 이제 월요일마다 나올 때마다 뭔 이런 일이 있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만약에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끝없이 안 좋게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미국이 정말 이상하고 정말 나쁜 놈들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세상에 크레딧 스위스를 저렇게 바로 인수해버리면 어떻게 법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안정시키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들이 나오면서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산의 가격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곧 바로 미국이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게 이렇게 와가주는 조치들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어차피 투자하는 입장이고 돈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누가 이기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미국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주에 4월 CPI 발표되잖아. 이게 또 네.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를 차근차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결국은 못 낮추는 경우죠. 네. 이 못 낮추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좀 써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는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가 발표되면 CPI가 발표되면요. YOY로 많이 보잖아요. YOY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많이 보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해서 얼마나 올랐어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약간 좀 지네발처럼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5.5%라고 써 있는 저 숫자는 만약에 지금부터 매달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물가가 0.5%씩 계속 오른다라면 저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0%씩,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온다면, 지금부터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르지 않는다면 1.4%까지 낮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벌어지긴 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내려가죠. 만약에 0.5%씩 오르더라도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6월이에요. 6월 지표까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물가는 YOY로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YOY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가닥이 가능성이 높은지 두 가지 가닥 가능성이 높은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고 그 기준이 0.3%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0.3% 이상 오르느냐 여부를 이번 주 CPI 볼 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4%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물가 목표가 꼭 2%가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꼴대를 좀 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CPI가 MOM으로 전월비로 0.3% 수준으로 오르면은 저 도표에 따르면 3.8%. 연말이 됐을 때 다시 그러니까 궤적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꼴대 키우고 옮기는 김에 3% 하지 말고 한 3.5%까지 하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추락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고 뭐 이 김밥 과정에서 한 10,000원 주고 김밥 한 줄 먹고 그래 살지 뭐. 아,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높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는 얘기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못 믿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목표를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한 번 바꾸면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지금 또 이 이사께서 또 살짝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주목하자 했던 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상향. 네네네.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 카빈 메카시 뭐 만난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 제가 뭐 좀 가져온 그림이 하나 네. 있는데요. 그 부채 한도 이슈와 관련해서 네.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커브가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보통은 제가 이제 만기가 언제 있냐에 따라서 금리가 저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그래프예요? 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맨 왼쪽이 지금 5월 달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 이제 4월 달까지가 이제 만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국채 부채한도. 만기에 예.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인데 네. 만기가 지금 최근에 6월, 7월 달에 있을 때 쭉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아, 저게 이제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네.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저 구간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는 4개월이 아니고 4주만 빌려줘라는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아. 미국에서 미국 예. 정부가 예. 시장에 나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빌려줄까요? 그러니까 4주만 빌려주세요. 그럴 때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보통은 30년 빌려주세요가 장기물 그렇죠. 네, 30년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 시장에서 3.4% 네. 정도면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4주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5.8%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부채 한도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4주만 빌려주는데도 왜 5.8%를 요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4주 있다가 얘네가 디폴트가 날 수도 있으니 이 종이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만기 30년짜리 대비 4주짜리가 뭐 한 2%포인트 200bp 이상 높다 하니까 오 그렇다 싶긴 하지만 네. 아니 부도 걱정 나면은 5% 받아가 되나? 안 사야죠. 근데 안 사든지 설마 하다못해 부도가 20, 30%는 이렇게 생각하는 받아야지. 거죠. 설마 미국이 이걸 부도를 내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좀 우리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는 높은 거고 이렇게 그렇다 보시는 게 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한도는 왜 이슈가 많이 되냐면은 제가 미리 정해놓은 그 부채 한도가 31.4조 달러고요. 네. 이것이 이제 도달할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도달하다가 4월 달에 세금을 거두면서 이게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세금이 좀 많이 안 거쳤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X 데이터, 소위 말하는 이 부채 한도에 부채가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가 X 데이터냐. 즉 다시 말하면 백악관의 재무부에 현금이 바닥나는 게 언제냐. 그래서 부채를 조달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때문에 돈을 못 빌려가지고 큰일 나는 상황, 부도가 나는 상황, 소위 말하는 그 X 데이트가 언제냐를 가지고 월가에서 지금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그 논란에 대해서 일단 잠재운 것이 옐런 장관이 지난주에 한번 얘기하셨죠. 7월, 8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계산 잘못했고 다시 해보니까 6월 초다. 근데 6월 초면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6월 1일이면은 부채 한도 도달해서 X 데이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옐런 장관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6월 1일은 아닌데 6월 9일 정도 되면은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저거 그 옐런이 엄살 부리는 거야. 괜찮아 7월 달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바이든과 상원과 하원 이 의원들이 워싱턴에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출근을 하는 날이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날짜를 다 체크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출근하는 날짜입니다. 네. 바이든이 어디 안 그럼 가고요. 그때 협상이 이루어져야 그때 협상이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주간 상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협상이 안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2011년과 2014년에 협상이 안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하다가 문제가 결국에. 생겼던 거죠.
결국은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채 한도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왜 논란이 있을 것 같냐면 공화당과 바이든이 계속 디베이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자 부채 한도 올려줄 테니까 네가 쓰려고 했던 예산 다 깎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그거 깎으면 나 재선 못하는데 나 재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깎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논란을 우리는 이번 주부터 기사로 확인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야 부채 한도 이번에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아마 좀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해줄 텐데 일시적으로 뭐 1년짜리든 뭐든 해주는데 예산 좀 삭감하자. 그중에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는 그렇죠. 하지 말자 했더니만 그걸로 지금 여태 인기 얻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그래요. 전기차 타는 사람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덕을 보는 거예요. 내연기관 타는 사람은 세금 냈고 그 세금의 일부가 전기차 타는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 맞습니다. 따지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다가 이제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거 하려는지 아니면은 자기들 아니 뭐 하원에 통과해서 상원 갔지만 상원은 또 아직까지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정기 과정을 한번 보긴 봐야 되겠구만. 보긴 봐야 돼요. IRA 법안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그 법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선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여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동시효과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코스피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2,534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에서 지금 2.9%, 3% 가까운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4% 상승 예상되죠.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9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도 1.3%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4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기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가 자체도 지금 2.5% 상승 예상되고 3년 동안 잉여연금 15%에서 30% 배당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사주 1%씩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에서 20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은 뭐 아직 호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2.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9만 9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2,100원이고요. LNF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HLB가 2%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35,700원. 셀트리온 제약도 2%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3,8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지금 오늘은 저 예상 체결 지수 저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 후반까지 지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럴 때 안 오르면 언제 올라요? 그러니 지난달에 기대했던 작년 6월에 발생했던 갭을 갖다가 기회에 못 채웠단 말입니다. 그게 한 2,585 근방인데 그 2,600을 가려면 이제 그 갭부터 채워야 되는데 이 페이스로 뭐 한 2, 3일 가면은 되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이제 외국인이 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지난 주말에 많이 밀렸는데 뭐 엔원 쪽에서 조금 이렇게 엔원 롱배팅이 조금 이렇게 청산된 여파도 있는 것 같고 환율은 왜 그때 금요일 날 기억나시죠?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우리 개장 전에 밑에 자막으로 빨갛게 나왔잖아요. 추경호 부총리 그때 뭐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고 그날 또 이렇게 기재부하고 여러 또 금융당국이 또 컨퍼런스 콜도 가지면서 시장 안정 미리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부총리급으로 그 개장 전에
뭔가 이렇게 한 말씀 뜬다 하면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장의 호재예요. 예,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대응을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부에서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CPI도 발표되고 그쵸, 이번 주부터 네. 다음 주 사이에 부채안도 협상도 이뤄져야 되고 네. 시장 분위기는 지금 오늘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어제 마지막 금요일 날 있었던 목요- 미국 시장, 아, 미국의 금요일 날 워낙 있었던 미국 좋았으니까.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애플도 있었고 예. 지역은행들 예. 위기 없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용지표도 보세요? 지금 좋았고요. 시장 분위기. 제가 이제 계속 원래는 말씀드린 6월 달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고 그렇죠. 하셨죠. 지금 여름 될 때까지는 좀 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소나기 거친 다음 네. 상황. 지금은 이제 소나기가 그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물가도 봐야 되고요.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원래 소나기 그치고 나면 더 햇볕 쨍쨍 나잖아요. 지금 쨍쨍 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쨍쨍 나고. 이 정도면 쨍쨍이죠. 네, 아, 그러면 그래요? 이 쨍쨍이 나서 이제 아. 소나기가 그치고 나서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또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욕심이 계속 계속 과했나 봐요. 저는 이게 한 며칠 동안 추세적으로 네네. 이어져야 쨍쨍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좀 그 변동성이 뭐 유지되면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간 한 달 정도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열대성 기후로 슬슬 가는데 우리 여름에 많이 느끼잖아요. 막 폭우 쏟아지다가 또 쨍쨍하기도 하고.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그 그래서 변동성이 뭐 앞서 이제 부채한도 위기나 뭐 은행 위기는 제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부채한도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 그러나 이조차도 사실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긍정적인. 나스닥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려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 오늘은 역할 큰 거 아니에요? 애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비중이 예.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나왔네요. 14%네. 14% 나왔네. 입니다. 예. 네. 이게 저게 나스닥 전체 지수의 14%를 차지한다고요? S&P에서의 S&P에서 네. 저 두 개가 네. 500개인데 대형주에서. 맞습니다. 500개 종목인데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좋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뉴스는 맨날 지역은행이 그러니까. 망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지역은행을 네. 다 합친 것보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아마 한 5배 정도는 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들이 망해가지고 이런 망하는 거 하다 보면 돈도 뿌려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런 돈들이 절로 가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쏠리네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네. 2000년대는 4%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는 4%였는데 지금 14%니까. 저 두 종목의 비중이 그리고 이제 저 플러스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을 합치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울기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네.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 네, 이런 말씀을 네, 드린 적이 네. 있었죠.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등등 이런 빅테크들은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도 확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GDP가 많이 깎였겠죠, 미국에서. 네. 그러면 깎였을 때 GDP가 한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코로나 때 기록했던 저점 대비로 해서 미국의 GDP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이제 한 2년, 3년 됐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은 저도 좀 그 숫자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네. 얼마나 됐을까요? 생각 안 해봤네.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이 20조 달러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얼마나 봤더니 지금 그림이 화면에 나왔네요. 이미 나왔어요. 네. 저희가 답하기 전에 나왔어. 해답이 나왔어요. 저게 근데 몇 퍼센트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온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저점이 20조 달러인데 네네. 26.5조 달러니까 네. 무려 35%나 어쨌거나 급격하게 그냥 시각적으로 성장이 쭉 꺼지는 가운데를 연결하는 그냥 추세선을 갖다가 훅 올라서 버렸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엄청난 재정 부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이건 그렇죠. 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이 아니고 명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GDP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네.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어린이날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을 했는데 일단 주말 뉴욕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 이제 바닥을 지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4월달 CPI라든지 또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왔던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일단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0.7% 상승입니다. 2,518포인트, 코스닥도 0.76% 올라갑니다. 8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8% 올라갑니다. 66,0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부업권이고요. SK하이닉스가 0.79% 상승 중이죠. 89,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LG화학도 1% 상승하네요. 739,000원이고요. 삼성 SDN은 소폭 떨어집니다. 0.2% 내림세 682,000원. 삼성전자 우선조름이 좋네요. 2% 상승이고요. 현대차도 0.9% 올라갑니다. 기아도 0.9% 상승으로 86,700원이고요. 네이버, 지금 잉여현금 배당,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9% 상승하면서 주가는 20만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하락합니다. 24만 8,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 올라갑니다. 69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상승으로 7만 1,900원이고요. LNF가 1.77% 올라갑니다. 25만 9,000원. HLB 1.86% 상승하죠. 3만 5,700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아 0.98% 상승합니다. 8만 2,9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소폭 올라가고요. 카카오게임즈도 0.6%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0.4% 상승 중이고요. 펄어비스가 1% 이상 올라가면서 4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70억 원, 65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자가 7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지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 금융 섹터, 운수 장비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운수 장비 섹터가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 1% 이상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서 전기전자 섹터도 올라갑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외국인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지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홀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줍니다. 개인이 376억 원, 기관은 1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7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한 1,3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흐름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그래도 원화 약세가 다소 좀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네, 예. 일단 여계 쪽에서 롱스탑 나왔다는 그런 이렇게 딜러들의 전언이고요. 그러니 조금 원화 약세 쪽으로 베팅하던 세력들이 1,340원 근방에 와가지고는 좀 이제 한계를 느낀 것 같은데 또 이제 지난 주말 NDF 시세 마감보다는 또 낙폭이 절반 정도 이렇게 불과해가지고 지금 NDF 시세로 봐서는 18원 근방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지금은 20원을 유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좋기야 환율이 여기서 하향 안정돼 주는 게 그렇죠. 그나마 우리 시장이 이제 좀 힘이 돼 주는 거겠죠.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이렇게 한번 그 상관관계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앞서 그 명목 GDP 얘기했잖아요. 네네. 코로나 저점 대비 보니까 30% 이상 GDP가 성장했는데 왜 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네. 재정 부양이 엄청나게 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제 부채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 네. 이제 네. 멈췄는데 맞아요. 이 부채 한도 이야기도 했으니까 부채도 많이 늘었겠죠.
그러니까 부채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잔액이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까지 늘었으니까 부채는 40% 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는다. 네. 진짜. 지금 보시면요. 엄청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투자는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주식 투자는 또 그렇고 모든 것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뭐 떼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냥 가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예.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안 했더라도 가난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네. 물가가 그렇게 가난해지셨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물건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예. 얘기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뭔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나의 자산보다 더 오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오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웃리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어를 바꿀게요. 예. 기분이 나쁘니까요. 예. 나의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동안 풍요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면 장기적인 목표는 나의 자산이 나보다 먼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GDP는 35%가 오르고요. 네. 부채는 40%가 오르고요. 예. 와.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주가도 하다못해 30%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작년에 이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라도 드린 이상하지 거예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여기서 오른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명목 GDP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많은 IB 그 전략가들이 있거든요. 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모든 전략가들이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사실 인플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면 네.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리고 저렇게 정부에서 기를 쓰고 막는데 이게 숏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네. 오르더라도 할 말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계속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 금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도 저는 일부라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채권도 그렇고요. 원자재가 최근에 올해 가장 성과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데 생각하셔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개별 종목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서 투자해서 성과를 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맞다면 이제 좋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분절화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절화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편, 중국 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일본의 총리도 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편으로 아주 확실하게 들어간 것 같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삼성전자라는 이가 만드는 이 반도체, 그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 자체가 저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렌 버핏이 TSMC는 매도해버렸잖아요. 예, 예. 왜냐면 위치가 안 좋아서라고 지난 주말에도 글쎄.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TSMC가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에서의 수율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TSMC의 역할을 일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사실 이제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고 네. 2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도 정말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치라는 측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결국에 좋은 종목, 좋은 섹터를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반도체 말씀 주셨고 자동차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예. 자동차는 지금 올해 이제 2023년에 네. 대한 실적 전망치를 1년 전에 했을 때에 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전망치가 한 100조 정도 깎였거든요. 90조 정도, 100조 정도 깎였는데 유일하게 전망치가 올라간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가 자동차 섹터예요. 이 자동차 섹터는 지금 차도 잘 만들고 예. 마진도 굉장히 좋고 이것은 지금 투자자, 그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섹터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게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저는 오늘도 이제 보면 좀 지금부터는 쉬어가고, 네, 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P에서의 대장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예. 초반에 너무 아니, 예. 초반에 제가 너무 달렸죠? 네, 좀 달리셨죠. 예. 아니, 유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막 차트부터 들다 보는데 이거 브렌트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결정적인 레벨에서 이게 양봉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이 전저점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중바닥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사의 그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6월까지는 그거 할지 몰라요. 뭐 전년비, 헤드라인, CPI 같은 게 낮아질지 좀 모르겠는데 이게 전월비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쪽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요새 또 뭐 설탕 가격도 저러고 하고 하니까 예. 여전히 이제 물가 부분하고 물가 쪽에 지표하고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그거 하겠는데 우리 또 애청자분들은 아까 우리 이 이사께서 은행 위기는 끝났다 하는 그 선언에 다소 이렇게 좀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계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 이사를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도 하나 만들어 두고 가시지. 상업용 부동산 혹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은행 위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뭘 벌써 끝나? 아직도 뭐 뉴스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행 위기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워낙 큰 거에서부터 그 임팩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 나오고 SVB 이야기 나오고 해서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은행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애플의 시가총액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이 한두 개 망하더라도 미국 전체적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은행 한두 개 망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될 거고 지역 은행들에서 뱅크런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서 은행들이 망하는 은행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컨트롤 하에 있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쓱 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다 계산돼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은행 위기가 끝났다, 뭐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향이 다소 소멸되고 네네.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그때 방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네, 드렸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셨죠. 방안의 코끼리. 이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이게 지금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이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투자 못하죠. 만약에 이거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부채 한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정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풍선이 팡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슥 하고 바람이 빠지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위기까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람을 뺄 것이냐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시나리오로 네네. 거기다 돈을 베팅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네. 다만 이제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죠.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또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호주처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네네. 정말 힘들어질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여름에 잘 보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6월까지는 일단 뭐 박스권 내에서 조금 섹터별로 갈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반도체와 자동차 네. 정도 똘똘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쪽으로 돈이 조금 몰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지수는 뭐 박스권이더라도 그런 쪽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름 가서 판단을 네. 좀 해보자라는 여름 말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네. 네. 요새 중국 얘기 요새 거의 안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중국. 중국이요. 어. 네, 그 표정으로 블룸버그 뉴스가 주말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표정으로? 그 소장님의 표정. 소장님 중국이 방금 이상하다. 약간 야, 그런 무슨 내용이었냐면 네. 중국의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은행이 더 심하거든요, 사실. 근데 조용한 이유는 지금 이제 경기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 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풀어주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인데다가 돈도 풀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중국 경기가 좋은데 요즘 이렇게 공기가 좋아요, 우리 한반도에. 바람이 도와주는 건가? 그러게요.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전략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최원진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올해도 물가의 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3%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높은 편인데요. 이에 최근 카드사들이 재테크 카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소비 심리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 투자부터 금 투자까지 가능한 카드 마일리지 활용법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카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달 현대카드에서는 미래에셋 증권과 함께 주식 투자 전용 카드 미래에셋 현대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 이용을 통해 스탁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는 온라인 쇼핑처럼 편리하게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탁 마일리지는 소수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해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투자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NH투자증권과 연계된 주식투자 전용 카드도 두 종류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과 노형카드가 함께 출시한 나무 NH노형카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혜택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주식은 최소 100원 단위로, 해외 주식은 최소 1000원 단위로 매월 매수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연계된 또 다른 카드는 롯데카드에서 출시한 나무 롯데카드입니다. 나무 롯데카드는 카드 이용 금액의 일부를 나무 증권 계좌로 캐시백 해주는 투자자 맞춤형 카드로 전월 이용 금액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사용 금액의 1%를 한도 없이 특별 캐시백 해줍니다. 캐시백 금액은 나무증권에서 국내의 주식과 소수점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가맹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나무 NH노형카드가, 다른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고객은 나무 롯데카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카드사마다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담은 카드들이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주식 투자 전용 카드 외에도 돈 아껴주는 재테크 카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출시한 신한카드 보험은 사용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없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0.5% 캐시백을 월 한도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분기에 3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5천 원, 연간 1,5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2만 원을 추가로 캐시백 해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 단위로 최대 200원까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월 최대 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삼성 아이디 달달 할인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렌탈, 보험, 학습지 등 매달 내는 생활 요금을 자동 납부할 경우 최대 10% 할인 혜택과 최대 3만 5천 한도로 제공하며 우리 카드가 지난해 출시한 UINU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없이 최대 1%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는 포인트 금 전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가치로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금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서 KB 골드 투자 통장에 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자동 골드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말 잔여 포인트를 이걸 첫 영업일 고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 금으로 자동 입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또 용인시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지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용인시에서는 지난달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포함해 각종 포인트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용인시티 포인트 앱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신용카드 포인트와 각종 마일리지가 용인시티 포인트로 모이면 이를 다시 용인시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용인시티 포인트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카드사 포인트를 검색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카드 포인트는 물론 코레일의 철도 마일리지, 보도상품권과 해피머니 포인트 등 15개 제휴사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20일 만에 1,500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겐 월 1회 무료 스티커 사진 촬영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와 연계해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사라지는 카드 마일리지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 잠자는 돈과 마일리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금융결제원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진 자산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PC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계좌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증권사 계좌와 보험가입 내역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어느 카드에 얼마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였는지 바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하기가 번거롭다면 포인트 현금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위임 절차만 거치면 여러 곳에 있는 카드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내 계좌로 곧장 송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확인하거나 각종 금융정보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의 시간입니다. 경매 시장이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세관 공매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소문난 세관 공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공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제 5, 6월 이렇게 해외 여행이 많을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관에 또 압류되는 물품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관 공매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해외 여행객이 요즘에 급증하면서 실제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또는 양주 또는 향수, 액세서리 이런 세관 공매 물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관 공매 물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수입 화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런 아까 여행자 휴대품이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수입도 잘 안 되고 또 여행도 많이 못 가서 이런 이제 물건이 많이 없었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수입도 많아지고 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세관 공매 물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매 시장에서도 잠시 눈 돌려 볼 만한 곳으로 세관 공매 좀 추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세관 공매 자체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세관공매를 다른 말로 쏠쏠한 수익과 쏠쏠한 재미를 느끼는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소액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네. 물건을 4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예. 500만 원에 500만 원에 재판매를 네, 팔았어요? 네, 해서 이제 수익을 낸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0만 원 정도라면 누구나가 있을 수 있겠다. 더불어서 이제 세관공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가방이라든지 뭐 스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연말에도 파티를 위해서 예. 양주를 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연말 같고. 파티를 벌써 준비를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이제 뭐 가정의 달이었던 거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도 낙찰을 받는 거고요. 예. 실제로 세관공매에서 가장 큰 또 강점은 네. 국가기관인 관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할 수 있다, 공신력이 있다 이런 그러네요. 재테크라고 하는 점이 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짜 양주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희- 근데 낙찰받은 제품을 다시 되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아까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저희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기자랑 알아봤을 때는 다시 팔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수입 화물, 우리가 이제 수입한 물건들은 재판매가 가능하고 사실 우리가 양주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양주를 우리가 낙찰받아서 팔려면 주류 면허 수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겠죠. 자가 사용을 전제로 3병씩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그래서 사용. 네, 그러니까 자가 사용 각서를 썼다면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주류는 이렇게.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평소하고 다르게 뭘 들고 오셨는데 네. 이거 혹시 지금 오늘 이게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보여주시려고 예. 가져오신 거 아니고 예. 세관 이 공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낙찰받은. 제가 이제 실제 네. 낙찰을 뭐 여러 번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명품백이잖아요. 가방이네요. 예, 요건 제가 이제 6년 전에 예. 셀린느 러기지 가방. 예. 요게 이제 신세계백화점에서 360만 원 하는 건데 예. 제가 11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와.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줬고요. 그럼 지금 와이프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싫어합니다. 왜냐면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싫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사준 걸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갖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슨 가방이라고요? 셀린느 러기지 셀린느 가방. 러기지. 남자분들이 잘 모르죠? 네. 소장님 네, 그래서 셀린느 러기지 가방. 예. 360만 원인데 110만 원에 낙찰 맞습니다. 받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발렌타인 17년산. 17년산. 네, 요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저희가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한 12만 원, 13만 원 팔고 네, 있는데 네. 제가 7만 400원씩에 와. 7만 400원씩 면세죠? 예. 3개씩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 이런 것들은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이프한테 유임장 받아서 네. 3병 더, 6병.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말 점이 있어요.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가정의 달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신다미 기자도 저거 취재 갔다가 그때- 딱 발렌타인 17년산 예. 하나 받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다 보니까 재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팀원들하고 회식할 때 돌리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예. 저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세관공매에서는 요런 것도 말고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세관공매에서 돈을 벌려면 네. 이런 여행자 휴대폰 말고 실제로는 수입 화물을 많이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수입 화물? 수입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옷을 뭐 1000벌 수입하다가 또는 뭐 신발을 뭐 만 켤레를 예. 수입하다가 예. 이런 것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예. 재판매할 때 오히려 세관공매에서는 아니 그 큰 수익을 수입하다가 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네.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화주들이 무역을 할 때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예. 근데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통관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화주가 뭐 부도가 나거나 관세 부가세를 못 내거나 예. 또는 이를테면 수입 조건을 못 푸는 경우에 이를테면 이제 국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0 한도 내서 사야 되는데 초과했을 때 예, 제대로 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압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비행기 타고 네. 분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습득물도 실제로 세관공매에 나오고 그러니까 습득물, 그러니까 분실물인데 그게 안 얼마 찾아가면 기간 내에 못 맞습니다. 찾아가면.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끔은 이제
통관을 안 하고 네. 밀수품 있잖아요. 예, 밀수한 것들은 이제 국가로 귀속돼서 이제 곧바로 국고공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제 압수한 물건, 보관된 물건들을 이제 공매로 내놓아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건데 뭐 심지어는 반값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제로 3분의 1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세광물을 통해서 네. 돈을 벌려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수입화물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입화물, 예. 실제로 이제 이 수입화물의 이제 감정가가 인보이스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시중에서 10만 원에 파는 물건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할 때는 10,000원도 안 되게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5,000원, 5,000원 감정, 그다음에 거기다 제세 공과금에서 최초 공매가가 나옵니다. 경매를 치면 이제 최초 매각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중에서 10만 원짜리가 한 7,000원, 8,000원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시중가에 팔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10분의 1 가격에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몇 좀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폴로 티셔츠 이런 것들이 이제 15,000원씩에 800벌을 낙찰 받으신 분도 있었고요. 와. 저희가 이제 골든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100켤레를 250만 원에 낙찰. 그러면 켤레당 25,000원에 예, 낙찰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7,000대의 선풍기 이제 5만 원씩 하는 것을 7,000원씩의 이제 낙찰을 받아서 15,000원씩에 판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재킷 같은 경우가 200만 원짜리인데 이를테면 이제 3만 원씩의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세관공매가 실제로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한 자리에 놓고 편안하게 이를테면 물건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가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창고에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분들만 발품을 팔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너무 우리 정민이가 날로 먹으려고 한다. 아니 정보를 알면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줄 알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역시 세관공매도 발품을 많이 파시는 분이 그래서 창고마다 각각의 이제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다 움직여야 된다. 경매랑 다를 게 없는데요? 조금 더 힘들죠. 좀 더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임장이라고 표현 안 하나요? 그것은 이제 공남이라고 뭐라고요? 예? 공남. 공남. 네, 공남. 네. 공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시세 파악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관공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공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거 뭐 세관공매 오늘 다뤄주신 데서 살펴보니까 채화 공매가 있고 국고 공매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뭔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세관공매는 원래는 채화 공매인데 채화? 네, 채화 공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통관을 하려면 물건을 잠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장치라고 하는 건데 그 장치 기간 동안에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부도가 났거나 관세나 부가세를 못 냈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이 원활하게 이를테면 나가야 되는데 통관이 돼야 되는데 통관을 못 한다. 그런 이제 물건을 우리가 물건이 채했다라고 해서 채화 물건이라고 하고 그 채화 물건에 대한 공매를 우리가 이제 채화 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이 원활하게 안 나가는 공매를 채화 공매라고 하는 거고요. 채화 공매를 이를테면 나중에 공매를 했는데 50%까지 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다. 그럼 더 이상 채화 공매하지 않고요. 이런 물건은 이제 국가로 귀속해서 국고 공매로 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통관의 준비가 없었던 밀수품 이런 것도 이제 곧바로 국고 공매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경매는 낙찰 받으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관 공매는 세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관 공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관 공매 공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제 물건에 대한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구분될 수 있는데 채화 공매 같은 경우는 공지나 물건에 대한 검색은 기본적으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관세청 사이트나 각 세관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 공매는 보성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입찰은 무슨 유통사업단이요? 보성 유통사업단. 보성 유통사업단. 네, 국가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는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오프라인 입찰이 있고 온라인 입찰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세관공매는
온라인 입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채화공매라고 한다면 네. 또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유니패스. 네, 맞습니다.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하고 만약에 국가 공매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그 보성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은 듣다 보니까 또 정민앵커가 원하는 또 발품 안 팔고도 가능한 방법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품을 확인하려면 물건을 확인하는 공람 자체는 좀 가서 필요하다. 봐야 된다. 물건 확인하려면 네, 물건을 확인하려면 공람을 하려면 공람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 뒤에서 또 언급되지만 채화구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입찰이 있습니다. 직접 네.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진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앞서 지금 이제 공람 말씀을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경매랑 똑같이 물건 직접 그러니까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공람을 하는 이유도 역시 이게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사실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품 가품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 밀수품 같은 경우는 가품도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가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 그래요? 부분을 이제 국가를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관공매에서 이제 공람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관공매 입찰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야, 너 가서 그 공매 물건 잘 봤냐? 그러면 현재 그대로 낙찰을 받는 거다. 깨지면 깨진 대로,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된 대로 낙찰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오케이하고 입찰하고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났더니 나중에 물건이 깨졌다, 금이 갔다, 오염이 됐다 이런 것으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국고공매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고창고라고. 보니까 안산 창고라고. 네, 맞습니다. 안산에 창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람의 요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부터 이를테면 금요일까지, 이를테면 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데 앞서 얘기한 채화공매의 각각의 보수 창고들은 사실은 이를테면 공람의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예약을 해요? 그 창고에다가. 그러면 그 물건이 이를테면 아까 뭐 이를테면 뭐 텀블러가 3,000개 나왔다. 예. 그러면 보세 창고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공매 목록에 보면. 예. 그럼 이를테면 뭐 DHL 코리아다. 예. 그럼 DHL 코리아에 전화해서 내가 그 공람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네. 그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비물도 화면에 나오는데 칼, 박스 테이프 이거는 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창고에 가시면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입화물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창고가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박스가 한 이제 30개 정도가 예. 놓여 있어요. 예, 예. 저게 이제 세공매에 나온 거다. 그럼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박스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이핑이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뜯어서 그렇죠. 봐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는 이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뜯어서. 칼로 열어서 이제 봐야 되는. 보고 아니면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창고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자주 가는 곳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상당히 아니 박스 테이프 준비하라고 한 얘기는 보고 나서 다시 붙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주기를 또 창고에서 원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설 교수님 나오는 이 코너는 TMI야. 그죠? 아니, 너무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궁금하죠? 이게 뭐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네, 창고에다가. 어떻게 찾아가서 뭐 보니까 봐야 교수님 되고.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예. 먼지도 소복한 것 같은데 마스크 꼭 끼고 가시고. 맞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이런 뭐 가방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각 그 공항 안에 지정 장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깨끗합니다. 그쵸. 근데 각각의 보세 창고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창고라고 좀 열악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실제 입찰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실제 입찰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예, 입찰하는 예. 물건도 있고요. 예. 직접 세관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오프라인 입찰을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인 입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입찰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시 30분에 입찰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10시 30분까지 반드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의 10%를 납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세관공매는 자기가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하.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네. 것은 어쨌거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시 30분까지 입찰장에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 5분 늦으면 어떨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하, 여기서는 코리안 타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포공항세관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까지 이제 입찰을 하러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시 한 35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8분이 예. 모두 입찰이 무효가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 안에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낙찰 받으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쉽게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만약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잔대금을 납부하면 세관에서 반출서라고 하는 걸 줘요. 예. 반출서. 예. 그러니까 이거 설춘환이가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설춘환 씨가 오면 물건을 줘라. 예. 반출서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반출서를 가지고 제가 직접 가거나 예. 저의 대리인이 예. 직접 가야 되는데 예.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와이프가 낙찰을 받은 걸 남편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와이프다. 내가 가지러 왔다. 예. 안 되죠. 뭐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그런 건 안 가져가야 되고 되나? 와이프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뭐 트럭을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렇죠. 예전에 소파가 뭐 200개 정도 낙찰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져오는 비용, 보관 그렇죠. 비용, 마케팅 비용. 그래서 그러네요. 200만 원짜리를 이를테면 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도 결코 싼 게 아니다. 도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 주류는 재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류업자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재판매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를테면 요런 뭐 주류 말고요. 여행자 휴대품 중에 예. 향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수입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수입 조건을 안 푸는 대신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파는 그런 걸 안 푸는 조건으로 사용한다면 그냥 3개씩은 또는 5개씩은 가져가라. 그래서 자가 사용 각서를 쓴 물건들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약품 같은? 의약품은 불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TV 한 대나 예. 노트북 한 대 예. 이런 것들은 원래 전파법을 풀어야 되는데 전파법. 풀지 않는 대신에 그냥 네가 써라. 그 대신 네가 쓴다는 각서 쓰면 그건 팔지 않고 그냥 네가 쓰는 것은 오케이.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